캐나다 중앙은행이 수요일 오전에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인상을 했죠. 은행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0.25% 인상에 그칠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지난 12월 금리 인상 직후 영상에서 금리 인상의 폭이 줄어들고 있고 1월 달 금리 인상이 아주 살짝만 오른다면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매클럼 중앙은행 총재가 발표한 금리 인상 전문을 보면 더욱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금리 인상에서 단순히 이번에 0.25% 올렸대. 그래서 4.5%래.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하던데 가 아니고 집을 파실 분들이라면 그리고 집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나에게 맞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금리 때문에 위축되었던 자신감도 다시 뿜뿜.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내용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발표한 전문을 보면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면서 4.5%로 되었습니다. 매클럼 중앙은행 총재는 양적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에너지 가격의 감소와 공급망 개선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3년 만에 코로나 입국 규제 조치, 즉 강제 격리를 이제 해제함으로써 중국의 성장 전망치가 올라갔고요.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도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고 넘어갔네요. 자,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세계 경제가 2022년에 약 3.5% 성장했고 2023년에는 약 2%, 2024년에는 2.5%로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예측이 10월 달에 발표했던 그 통화정책 보고서의 수치보다 약간 높게 내다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본 것이죠. 캐나다는 경제 성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게 유지되어 왔고 시장에서 수요도 많았었죠. 고용 시장의 한쪽에서는 임금 인상으로 이제 인원 감축 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잡마켓은 타이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이제 최하위 수준으로 머물면서 사업체들은 인력 확보에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보고도 나오고 있죠. 가스 가격의 하락과 최근에는 내구재 가격세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작년 6월 달에 8.1%에서 12월에 6.3%로 감소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료품비와 주거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가끔 저도 이제 그로서리 쇼핑을 갔다가 오른 가격에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금리로 특히 가계 지출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행을 잘 안 가죠. 자, 올해 여행업이 많이 바빴다고 하는데 코비드 전에 반 수준도 안 되었다는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서 지갑을 닫네요. 뭐 옷, 신발, 그로서리까지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금리 인상 효과가 경제 전반에 계속 작용함에 따라서 서비스 및 그 기업 투자에 대한 지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캐나다 중앙은행은 캐나다의 경제 성장은 2023년 중반까지 정체되다가 연말에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올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요. 에너지 가격의 하락, 글로벌 공급망의 여건 개선, 수요에 대한 금리 인상 효과로 인해서 CPI, 인플레이션은 올해 중반에 약 3%까지 하락하고 2024년에는 목표치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 전문에서는 꽤 긍정적인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앙은행의 의도를 더욱 엿볼 수 있는데요. 매클럼 총재는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들에게 우리는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고 이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에 충분했는지 그 여부를
잠시 멈추고 평가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중앙은행이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이미 본인들의 시스템에서 다 판단이 된 거죠. 이 정도 선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매클럼 총재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지표가 정책 기반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정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금리 인상 중단이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시장의 그 지나친 기대치에 선을 그은 거죠. 즉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다시 낮추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캐나다가 주요 7개국 중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상, 그 G7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자, 지난 10개월간 8번 연속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먼저 했고 중단도 먼저 시사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의 그 향후 통화 정책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미국의 이번 2월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또 많은 나라들이 따라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기자 한 분이 이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조만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가져올 여파가 그간 잡아놓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지도 모르는데 누가 금리 인하 곧 합니다라고 말하겠어요? 자,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금리 수준에 적응이 되면 천천히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도 지켜보겠다는 말을 계속 했으니까 아무래도 지켜보겠죠. 최소 몇 개월간은 이 금리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8번의 인상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낮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2022년 중반에 8.1% 최고치를 치고 점점 낮아지면서 작년 12월에 6.3%를 기록했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해서 2023년 중반에는 올 중반에는 3%, 내년에는 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클럼 총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6% 이상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분명한 그 증거, 정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만약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말하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의 고비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만큼 만들기 위해서 정해놓았던 그 타겟 레인지를 1에서 3% 범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앙은행이 이 인플레이션이 3%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에 만족하지는 않고 2%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긴축 통화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선을 또 그었죠. 중앙은행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상반기부터 주택시장 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죠. 자, 이번 금리 인상으로 지난 3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로 누적 4.25%가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자,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부채에 대한 이자가 즉시 상승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역시 영향을 크게 주죠. 자, 그런데 제가 2023년 부동산 예측 영상을 만들면서 모기지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었죠.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70%가 고정금리를 활용하고 계시고 온타리오가 연체율이 0.06%로 가장 낮다고요. 자, 아무래도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면 2023년까지는 현재 납부하시는 수준만큼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금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갱신하시려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시겠죠. 이런 분들은 은행이 결국 금리
인하하기 시작할 때 더 낮은 그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미만의 단기 모기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모기지는요 무조건 5년 고정 딱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플랜, 그 계획이죠. 즉 직장, 학교, 다운사이징, 업사이징 등의 그 타이밍, 계획, 그 플랜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무조건 5년 하셨다가 나중에 이사할 때 페널티를 납부하시면서 이제 낭패를 볼 수도 있죠. 매클럼 총재와 함께 연설한 캐롤린 로저스 수석 부총재는 주택 경기 침체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대치와 일치한다고 밝혔고요. 중앙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주택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의 수요 증가와 같은 그 강한 펀더멘털 속에서 2023년 후반에 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언제요? 2023년 후반기예요. 자, 집 가격을 잡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인정하면서 다시 2023년 시장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틀 전 CIBC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 벤자민 탈시도 이제 이벤트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골자는 결국 전반기에 고전, 하반기에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2023년 부동산 예측 영상을 만들면서 금리가 아주 조금만 인상이 된다면 좋은 사인이 될 것이고 그 여름을 지나면서 작년 대비 시장의 거래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했었죠. 자, 매클럼 총재는 그 수요일 누적된 금리 인상이 캐나다 경제에 부담을 주고 가계의 압박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강력하게 인상한 것이 고통이 따르겠지만 효과를 보고 있고 캐나다 경제에서 그 효과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3년 2분기에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요. 매클럼 총재는 그것이 경미한 경기 침체일 수 있고 큰 경기 위축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리세션이라고 하면 통상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점을 잡아보면 이런 거예요.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고용시장이 안정적이고 수요가 많고 캐나다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팬데믹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휘청한 것이 이게 캐나다 경제의 그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라는 건강 헬스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었죠. 중앙은행도 경제 상황 강하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 중앙은행은 그리고 2023년 경제 성장치를 1%로 전망을 했고요. 2024년에는 2%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개선되고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자, 2022년 10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보다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그때보다 비교했을 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반기에는 슬로우한 경제 모습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픽업할 것이다.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이죠. 그는 계속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으로 이제 나타난 시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요점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소식을 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파시려고 망설이시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작년 2월 달 100만 불 하던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80만 불이라면 꽤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유 없이 올랐던 토론토 외곽 지역에서는 더 심하죠. 자, 작년 2월에 모기지 금리 2.5%, 지금 4.5%로 본다면 그리고 다운페이 20%씩 한다면 자 20만 불이 되고 16만 불이 되겠죠. 취등록세가 각각 3만 3천여 불, 2만 5천여 불 정도 됩니다. 자, 월 페이먼트 볼까요? 비슷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합니까? 답이 나왔죠. 지금 사야 합니다. 지금 마켓에서 보면 리스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찾아보면 학군과 다운타운 인접성까지 학군, 다운타운 인접성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실거주 투자용으로 가격까지 좋은 매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이러니까 그냥 지켜보자 쪽으로 기우니까 그런 매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매물들을 보셔야 해요.
자, 그런 것이 궁금하시다면 네, 아래로 연락 주시면 되겠죠. 자, 중앙은행에서 하반기에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자, 하반기에 회복이라면 거래량의 회복입니까? 가격이 회복입니까? 둘 다죠. 바이어분들에게는요, 지금 사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셀러분들도 팔고 업사이징, 다운사이징을 해야 한다면 지금 하시고요. 내가 살 수 있을 때가 싼 거예요. 떨어지면 사야지 하셨던 분들, 정작 가격 떨어지니까 쉽게 살 수 있었나요? 금리 때문에 또 주춤주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더 기다리고요. 예,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시사했고, 하반기 회복이라는 얘기도 꺼냈습니다. 현재 집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왔죠. 언제 사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시려면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 콘도의 경우 얼마 전에 그 노스욕 영앤핀치 근처에서 분양을 시작한 올리브 콘도가 최초 제시했던 가격보다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가격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분양을 했던 콘도들도 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인센티브로 이제 재고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개발 분담금을 아예 $0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가정에서는요. 네, 역시 아래로 제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조세팡 부동산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 전이시라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하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